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사회보장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치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잘못 따라주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집값이 크게 내려가고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 새 행정부의 대대적인 해고로 연방 공무원의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직원이 아니고 실제로 또 공식적으로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사람이 펜과 마우스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를 해고하라는 주정부 소송에 대한 백악관의 답변입니다. 정부 효율부는 지금까지 55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와 계약 취소, 지원금 중단 등을 통해서입니다. 정부 효율부가 절약한 돈에는 미군이 베트남에 에이전트 오렌지를 퍼뜨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기금 폐쇄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트럼프 공항으로 바꾸는 법안에 이어진 공화당 의원들의 트럼프 받들어 모시기 표현입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서 트럼프가 기소 기각으로 구해준 뉴욕시장을 뉴욕 주지사가 해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고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시장 4명이 사임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캐나다 공항 활주로에서 뒤집힌 미국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은 무사합니다. 스텝 부족 등의 이유로 항공사고가 이어지지만 도찌는 연방항공국 직원 4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초대받지 못한 회담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리셋 버튼 누르기 성격이 강합니다. 이 회담을 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인가 그때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성격에서 쳐다봅니다. 다균성 감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복 중이지만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워낙에 이제 새로운 행정부 들어와서 연방 공무원의 대대적인 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션 해니티와 대통령은 항상 단독 회담이 아니라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게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고 그 포커스가 가는 이유는 역시 연방 정부의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제 흔들어서 바꾸고 새로운 틀을 만든다 하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계획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부분에는 이 내용과 그리고 지금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가 외무장관들이 만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요. 그 문제 그게 이제 해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도 사실은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한 면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오늘 일면에 보면은요, 연방 공무원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오류투성이다. 이 해고가 연방 공무원들 자신이 해고된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사연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본인이 타겟이 돼서 업무 성과는 아주 좋은데 이게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해고가 됐다. 그러므로 부당하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일면에 탑뉴스로 실렸고요. USA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그런 그 연방 공무원이 그 통지 레터에 이메일이겠죠. 써 있는 그 업무 성과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나는 일을 잘했다. 이제 이게 미국의 굉장히 큰 뉴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 해고도 문제지만 이 해고에 따라서 워싱턴 DC 집값이 굉장히 싸진다는 것은 한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가 국세청에 이어서 IRS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그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현재 접근했는지 접근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회보장국장이 사임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도치가 이걸 보겠다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건 여러 가지 법
법적으로도 법의 위반이고 너무나 중요한 개인 그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이 사임을 했겠죠. 일론 머스크는 낭비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나의 엔지니어, 그 사람들이 CPA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를 일하는 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엔지니어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접근을 해야지 된다. 낭비하는 거 다 없애서 이 부서에서 이제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또 물어봐요. 이 백악관에서 뭐 왜 이게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의 그 소셜 시크릿 넘버 같은 것이 필요하냐. 그거 주면은 뭐 은행이라든가 뭐든지 다 집 주소부터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왜 중요한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 그리고 미국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미국이 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회보장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소셜 번호, 은행 기록 알죠? 수입 기록도 합니다. 이건 이제 IRS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분이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의 나이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국에 또 노조가 있어요. 노조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중요성과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과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뭔가를 조작을 한다던가 빠뜨린다던가 하면은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이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받으시든지 수십 년의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년 여러분들께서 다 그 기록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주시는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으로도 사회보장국 자체에서 그 뭔가가 브리치가 된다면 그 자료가 엉켜버리고 만다던가 악의적으로 잘못된다면 뭐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돼야지 되니까 그런 위험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 밖에도요.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10대, 20대의 엔지니어들이 접근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 시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도 큰 거죠. 반대자를 겨냥을 해서 뭔가 정보를 캐낸다던가 아니면 데이터가 급하게 잘못 다루다가 유출될 수도 있죠. 실수로. 또 해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더군다나 너무너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고치고 나면은 굉장히 위험한 효과를 나쁜 효과죠. 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을 허용할 수가 없다. 우리 그리고 법으로 이것을 그렇게 공개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다가 버티다가 사회보장국장 미셸 킹 국장이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군요. 이분이 메디케어 정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푸드 스탬프에 관한 그런 그 신청서 같은 것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 거의 뭐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시는 7,250만 명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분이 사임을 한 게 이 사회보장국장뿐만이 아니라 재무부의 최고위 관리자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이유로 사임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에 공개적으로 내가 정치적인 적에게 라이벌에게 IRS 에이전트를 보내볼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사찰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이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IRS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돈과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IRS라든가 사회보장국 같은 데는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임기 1기 때 그랬던 적이 있고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국장이 사임하자마자 바로 대행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이 아니고 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딱 정해놨어요. 누구로? 릴랜드 두덱이라는 사람을 딱
이 사람이 지금 임시네요. 임시고 상원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프랭크 비시냐노라는 사람을 정해놓고 릴랜드 두덱이라는 사람을 바로 이제 국장이 사임하고 그 자리에 대행으로 채웠거든요. 원래 그 사회보장국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링크드인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팀을 엄청 칭찬하고 내가 그들이 일하는 것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본인이 대행이 되고 나서는 링크드인 그 계정은 어카운트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정부 효율처 부서 도치와 일론 머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백악관이 일론 머스크는 도치 정부 효율처 직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권한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물론 뭐 요즘 일론 머스크가 너무 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야 2명의 대통령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소송당한 것을 피하기 위한 게 아마 더 큰 겁니다. 백악관이 소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연방 여러 주 정부에서 아니 일론 머스크가 선출된 공무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펜 한 번으로 사인으로 그리고 마우스 한 번 클릭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고 프로그램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정보 같은 것도 지금 다 드러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갑자기 다 먹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네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왜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주말 사이에 한 만여 명을 해고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가 뭐 이런 식의 고소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도치의 직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백악관에 소속된 대통령의 자문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 때에 뭐 별로 뭐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았던 한 자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과 비슷한 시절 아니타 뉴움과 비슷한 그 정도의 그냥 시니어 어드바이저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 미국에는 대통령 이외에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에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이외에 행정부의 정권을 가진 그런 직책이 없는데 선출되지도 않고 인준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여된 일론 머스크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은 국가 전체 헌법적인 구조와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하는 그 같은 이제 주정부에서 이건 14개 주정부에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각 부서마다 어제부터는 몇천 명, 몇백 명씩 갑자기 그 해고가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 같은 것 없이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과 함께 이거는 요즘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요, 미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완전 다른 편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을 적으로 목표로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막 칭찬을 하고 뭔가를 협상해 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떤 힘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언론계에서나 정치계에서나 굉장히 그 러시아를 좋아하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에서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터커 칼슨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보국장이 된 그 툴시 게벌드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건 말씀드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이제 그 어떤 중재 역할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 인질이 아니라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시키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 회담을 할 때 러시아가 미국 사람 한 사람을 풀어줬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주제거든요.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런데 그동안 우크라이나 쪽에서 싸워왔던 유럽 빼고 우크라이나 당사국 빼고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뭐 국가안보보좌관 또 우크라이나 대사는 빼고
중동 특사, 이 중동 특사가 바로 팔레스타인에 리조트 짓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기획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갔고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역시 외무장관과 대통령의 그 안보 보좌관 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그 카운터파트들이 만나서 모여서 결국은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 정상회담 그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주 공통적인 목표는 전쟁은 끝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오늘 회담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클립 조금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몇십 초짜리 조금만 이 회의에 대한 클립이 나왔는데 뭔가 뒤로 받은 정보가 있겠죠. 내일 방문하려고 하던 것을 연기하고 3월 10일에 방문을 한다면서 이거 우리는 원하는 건 단 하나 평화인데 우리가 초대되지 않아서 놀랍고 우리가 초대되지 않고 무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국과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회담을 그것에 대해서 그 평화회담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 않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그 유럽 동맹국과 상담을 한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러시아와 먼저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같은 테이블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이전에 러시아를 먼저 만나면 그 러시아의 조작적이고 아주 그냥 그 정보의 단단한 정보기구에 그 정보기구라는 게 교활함과 속임수도 쓰는 KGB를 말하는 거죠. 그 과거의 KGB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딱 녹아내려서 이게 우리에겐 너무 해롭다 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빼고 미국과 러시아가 한다는 이런 협상이 완전히 그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건 사실이죠. 그럼 어제 그 유럽 국가들이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냈나? 못 만들어냈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엄청 많이 느낀 날이 어젠데 파리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딱 소집을 했죠. 무슨 뭐 독일의 올라프 숄츠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위험하잖아요. 폴란드, 스페인, 영국 총리 다 나와서 한 얘기가 하루 전에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지상군을 보낼 준비가 다 돼 있어. 물론 평화유지군 지상군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회의할 때요. 아 그건 준비가 됐는데 말이야. 그래도 최종적인 것은 미국이 보증을 해줘야지 돼. 미국이 지원을 해야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영국의 총리가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와 만납니다. 유럽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군대를 보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군대 여기에 만들어야지 된다 한 것이. 폴란드는 돈은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역시 군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 뭐 지상군에 대해서 뭐 의논하기는 좀 이르다. 독일은요. 일요일에 선거예요. 선거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독일의 올라프 숄츠가 나 약간 짜증났다. 지금 뭐 이거 지상군 보내는 걸 얘기를 할 때야.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 분열이 있으면 되겠어? 미국이 맘대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쟁 중인데 진행 중인데 이런 걸 논의할 시기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무슨 뭐 지상군 보내는 거 주저주저 했고 결국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떠났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에 또 회의한다. 뭐 이런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지만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이 요즘은 인기가 낮아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젊은 대통령 참신해 하면서 트럼프가 그 당시 그때 임기가 겹쳤으니까 미국이 자꾸만 유럽에 대해서 위협과 협박은 하되 뭐 뭔가를 자꾸만 해내라 이런 요구만 하니까 안 되겠다. 미국 없이 우리가 유럽 방위를 해봐야지 되겠어. 이런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8년, 9년 지나고 나니까 임마누엘 마크롱 말이 맞기는 맞네. 이 유럽도 지금의 이런 그 트럼프 체제에서는 미국을 완전한 동맹국으로 믿기 어렵다 하는 이게 이제 확실히 각인되고 뭔가를 하긴 할 것. 그러나 지금 당장 미국과 딱 절연을 하고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째 그런 모임을 그 헝가리의 그 빅토르 오르간 총리는 루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대만의 내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늘 보도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게 점점 시기가 다가오고 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 많은 핵무기를 가졌음에도 미국도 약속하고 구소련도 약속하고 해서 다 그거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지원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싹 지금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유럽은 뭐 우크라이나가 예뻐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치고 나면 유럽 쪽으로 계속 서유럽으로 오니까 자신들을 방어하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며칠 전에 한국 대표도 참여한 호노룰루에서 국방 포럼이 있었죠. 국방 포럼에서 분명히 러시아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 봐줘서 이 뭐 우크라이나 땅도 많이 갖고 한다면은 아주 중국을 대담하게 할 수가 있다. 대만 우리 당연하게 하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 한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설마 무슨 뭐 미국이 뭐 그토록 뭐 그러겠어 하면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국 대표가 한 얘기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요.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잘 합의를 해서 이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대표가. 근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미국이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면 중국을 대담하게 그야말로 대만을 먹을 수도 있게 이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니케이 사설을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세계 이 질서 지키기에 무관심한 것은 미국에 대한 믿음을 계속 약화시킨다. 불행한 일이다. 얼마 전에 제가 니케이 그 잡지에 그 글도 오피니언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국제관계를 보면 인도는 참 묘합니다. 인도는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일본 총리 그 다음이 인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총리는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에서 막 엄청나게 싸게 오일을 들여가요. 그리고 중국과도 원래 사이가 안 좋지만 관계를 개선을 하고 아주 분열된 이 세계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미국과도 러시아와도 중국과도 잘 지내는 애매하지만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입장이 이러면 결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은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1기 때 인도 태평양이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쪽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관세 부과하고 무역 전쟁 하는 듯 싶다가도 또 어느 날 또 막 시진핑과 화해하고 나면 딸이 막 400개, 500개 무슨 뭐 로열 어떤 특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국제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면의 그 프로젝트 축소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도 미국을 믿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걸 봐야지 되고 이 국제 개발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면은요, 아직도 그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것에 많이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해외를 뭘 도와 하고 해외 돕는 것을 엄청나게 돕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를 돕는 게 꼭 해외를 돕는 것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속죄와 그 사람들의 마음 얻기.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2월 18일 오늘 현재 미국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직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혼돈과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상황이요. 그런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는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아틀란타 저널 그 컨스티튜션의 오늘 일면 그리고 뉴욕에서 발행되는 뉴욕 타임즈, 뉴욕 데일리 뉴스 일면 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공휴일이 되면 6월 14일에 쉬게 되나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이네요. 이 비행기가 토론토 공항에서 피어슨 공항에서 완전히 그 뒤집혔잖아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바로 그 비행기가 델타 항공 그 제트기였는데 리저널 그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제트기가 착륙하면서 뒤집혔는데 이유는 사실 아직 잘 모른대요. 물론 뭐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불고 했지만 그러나 이 비행기의 바퀴가 땅에 딱 닿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다친 분들은 계시지만 또 중상인 분들도 계시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답니다. 뭐 꼬리하고 날개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고 하죠. bombardier CRJ 900 항공기가 뒤집힌 원인 모르겠어요. 강풍이었어도 활주로는 그 당시에 그 조사팀이 갔을 때 완전히 그 드라이 말라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윈드라고 하죠. 비행기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부는 그런 바람들도 전혀 없었다고 하고 어떤 승객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본인이 이제 그 착륙할 때 딱 그 바퀴가 달 때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상하니까 우선 이거 안전벨트부터 풀었겠죠. 풀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 바닥이 아니라 비행기 천정이더라.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에 떨었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그 밖에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항공업계에서 또 더욱 오늘 아침까지도 그 두려움은 이어지고 있죠. 1월 29일이었었잖아요. 민간 항공기하고 육군의 그 훈련하던 헬기가 충돌해서 그 당시에 양쪽에 비행기와 헬기에 타고 있었던 67분 전부 숨지셨고 그리고 나서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필라델피아에서 의료 수송기가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멕시코로 가던 그 뭐 어린아이, 엄마 또 뭐 의사, 뭐 간호사 이런 의료진들 6명이 전부 숨졌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걱정은 하죠.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이 도치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부서에 의해서 연방 항공국도 400명이 해고가 됐거든요. 벌써 1월 29일에 상업용 제트기와 미군 헬리콥터가 충돌했을 때부터 계속 관제탑에도 사람이 모자라다. 이거 연방항공국은 인원이 모자라다 했는데도 이제 또 해고를 했어요. 해고라니까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더군다나 직전에 그 연방 뭐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핏 브리저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냥 싹 몇 초 만에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하는 이런 식의 이게 안전과 관련해선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션 더피 현 교통부 장관 이 사람 이제 박스 출신입니다. 뭘 그러세요? 연방 항공국 인원이 4만 5천 명인데 4만 5천 명 가운데 400명 미만 해고했는데 뭘 그걸 갖고 그러세요? 그리고 관제탑에서는 해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가 여기서 일한 1년 미만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 그 프로페셔널 항공 안전 스페셜리스트 노조의 리더인 데이빗 스페로 씨가 이미 우리는 언더스텝이다. 연방항공국 스텝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00명 미만인데 뭘 그러세요? 이 얘기는 그 400명 그냥 개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런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된 그런 문제, 결정적으로 막 해고를 하루아침에 당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민간업계에서는 흔히 그럴 수 있지만 공무원이잖아요. 연방 공무원. 거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1년 미만인데 아니 1년 미만 된 사람들이 해고되면 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우선 경제적으로 그 돈을 받아도 돈이 남는 사람보다는 모자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텐데 뭐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은 교통부 장관이 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4만 5천 명 가운데서 400명 미만 잘랐는데 뭘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냉정하게 쿨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400명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느낌은 드네요. 뉴욕타임즈와 뉴욕 데일리 뉴스가 일면에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는 이제 그 뉴욕의 그
에릭 아담스 시장 얼굴도 보이고 4명의 부시장이 사임을 하면서 We quit, 에릭 우리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왜냐하면 이 시장 아래서 시장을 모시고 일하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책임 있게 행동은 했습니다. 사임은 하지만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 혐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바로 앞두고 있고 증거도 많은 시장이 사임하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임하기는커녕 상대당에 딱 붙어서 이 뉴욕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제 불법 체류자도 때로는 보호해주고 해야지 될 것도 있는 시장이 여기가 이걸 다 허락해주고 하니까 나는 그 아래서는 일 못하겠다고 4사람이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퇴사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수인계, 내 자리에 와서 일할 사람이 있다면 그 인수인계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뭐 공공안전 등을 담당하는 부시장이 많잖아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처럼 뭐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터키에서 뇌물 받고 화려한 여행하고 뭐를 뒤를 봐주고 선거자금법 위반하고 4월 달에 재판을 받을 그럴 위기였고 최근에 많은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기소하지 말라고 트럼프와 협조하고 한다 해서, 그러니까는 검사들만 7명이 나는 그 기소 기각 못 시켜 하면서 사임을 했죠. 부시장 4명이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캐시 호컬 그 뉴욕의 주지사가 그 권한 자체는 있는데, 주지사가 시장을 해임할 권한은 있는데 이걸 뉴욕의 235년 주 역사상 한 번도 쓴 적은 없답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가 이 사람을 선출했느냐, 그 유권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종횡무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유권자가 선출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컬 그 주지사는 유권자가 선출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조치를 검토하겠다 해서 오늘 시의원들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있고요. 이 부시장들은 이 애덤스가 또 장기적인 미래에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지율이 10%도 지금 안 나옵니다. 6월 달에 예비선거를 또 치러야지 되는데.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인기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몇십 %는 너무나 무슨 일을 해도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4일이 무슨 날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그럼 79세 되나요? 트럼프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해야지 된다. 물론 미국에 어제가 프레지던트 데이였잖아요. 거기에 원래 워싱턴의 생일은 2월 22일이에요. 그러나 프레지던트 데이는 2월의 셋째 월요일로 해서 이게 또 워싱턴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해서 전현직 대통령을 전부 생각하고 뭐 이러는 날이 프레지던트 데이잖아요. 따로 트럼프 워싱턴 생일이 있는데 왜 트럼프 생일이 없어? 트럼프가 미국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뉴욕이 지역구인, 뉴욕에서 공화당 힘 별로 못 쓰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갔잖아요. 공화당의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를 하고 막 이제 자랑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여기저기 며칠 전에 발의를 했는데 미국의 황금기를 만든 창시자인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걸 기념을 해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그런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도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탄신일 이렇게만 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숨진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기까지 겹쳐서 트럼프와 국기의 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난달에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 에디슨 맥도웰 의원과 또 무슨 뭐 텍사스라든가 한 그 밖에 4명 정도 더 뭐 버지니아,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런 의원들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이름을 트럼프 공항으로 바꾸는 것 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건 이제 워싱턴 DC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버디 카터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도 지난주에 그린란드 이름을 Red, White, Brulland
브루랜드 내지는 블루란드로 바꾸자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명을 하기를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미국 거지 레드, 화이트, 블루란드로 바꾸자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 좀 이 정도로 인기 있습니다. 또 인기 있는 그런 그 그룹에서는 잠시 뒤에 워싱턴의 집값과 고엽제 얘기 오랜만에 저는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누구에겐가는 아주 힘든 일이 누구에겐가는 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워싱턴 DC 집값이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가고 매물도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해고로 이런 일들 뭐 공무원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려다가도 주춤하고 그리고 뭐 해고당했으니까 또 팔아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이것은 또 가만 보면 이번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재택근무 다 오피스로 돌아와 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전체적으로 연방 공무원이 뭐 몇십 %는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요. 진로에 제가 지금 뉴스위크의 보도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진로 많이 아시죠? 이 진로에 보니까 어제 워싱턴 DC에 전체적으로 2,400채의 그 집이 그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뭐 10분의 1이 조금 넘네요. 253채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나왔고요. 461채는 2주일 사이에 반 이상인 한 1,500채 정도가 지난 3개월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죠. 그때 추가가 됐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팔려고 해요. 빨리 팔려고 하니까 당연히 집값을 낮추겠죠. 2,400채 가운데서 426채가 가격이 최근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그 워싱턴의 2베드룸 1,140 스퀘어 피트는 지금 35만 달러 정도, 그리고 노스웨스트 그 워싱턴의 2베드룸 1,600 스퀘어 피트 정도는 6만 달러 정도 낮춰서 한 뭐 140만 달러 정도 그 리스팅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에이전트들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팔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약하려다가 계약을 했어도 취소하고, 그리고 아예 완전히 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하고 뭐 집 검색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앞으로 몇 개월은 더 불안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해고가 시작됐지 아직 끝이 아니니까 추가로도 뭐 해고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도치가 지금까지 55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하는데 해고, 자진 사퇴, 그리고 무슨 뭐 임대 계약 취소, 자산 매각, 지원금 중단, 프로그램 뭐 감축, 뭐 해서 모든 부처에다 뭐 내무부부터 뭐 교육부, 에너지부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국제개발처 USAID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베트남전 당시에 그 에이전트 오렌지를 미국이 많이 퍼뜨렸잖아요. 독성그 화학물질.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중단했답니다. 미국이 61년부터 71년까지 10년 동안 고엽제잖아요. 고엽제.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년 기념일이 오겠네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있다가 고엽제 때문에 거기서 아이가 나와서 지금 53살인가 이런 어떤 여자분이에요. 완전 척추가 기형이고 팔다리도 완전 변형된 형태로 태어나서 40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래픽 디자인 교육도 받게 됐고요. 해서 직장을 구하는데도 도움을 받았답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회사가 재정 상태가 나빠서 문을 닫았을 때도 희망을 쭉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없어졌답니다. 융자금도 조금 하거나.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베트남에 계세요. 미국에서 여기에서 사용했고 우리는 피해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지원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지만 그건 미국의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30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이 고엽제 영향을 받았는데 심각한 이렇게 이분처럼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난 어린이만 1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거의 이제 미국의 다우케미컬하고 몬산토 회사에서 만들어서 한 2천만 갤런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하는데 살포할 때는 그때는 전쟁에 이겨야지 된다고 이유가 있었죠. 게릴라들이 숨어 있는 막 정글을 제거해야 된다던가 베트공의 식량 공급을 차단하려고 농업 제대로 안 되게 하려고 그랬고 농작물 파괴죠. 그리고 이제 농촌의 주민들을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잘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죄송해하네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도시로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게릴라 지원을 막으려고 그래서 막 고엽제를 뿌려서 막 땅도 못 쓰게 하고 그랬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USAID의 지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없애버린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동안 얼핏 생각이 났는데요. 왜 뭐든지 다 완전하고 깨끗하고 좋고 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장점이 더 많은가 단점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이 USAID라는 거 고엽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USAID 없앤다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그게 그럴 만한 게 거기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물론 건강, HIV 막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러시아라든가요. 아니면 무슨 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에 대항을 해서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언론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그쪽에서는 완전히 국영 언론에서 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에 아주 그 독립적인 언론사 같은 것도 USAID가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폴리티코 같은데 뭐 800만 달러를 줘서 그건 거짓이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그러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요. 2025년도 그 USAID의 국제개발부의 외국 원조 예산에는 독립적인 미디어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800만 달러 정도가 포함이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뭔가 이제 독재자들이 꽉 잡고 있는 이런 곳에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보조금으로 젊은 그 러시아 언론인 그룹이 지금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와주거든요. 해외 지원이지만 꼭 그 해외 바깥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미 뭐 주택 보조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비 보조 같은 것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왜 도와주게 됐냐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독재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미국에서 망명으로 또 받아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제 다 눈 감아지고 그쪽 나라는 그쪽 나라대로 그럼 그게 그쪽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국이 또 같이 게롤롱하니까 미국의 것을 주기도 참 어렵다. 미국의 것을 알리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USAID가 그런 것 없애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USAID 그거 없애는 거 너무 잘하는 거다 하고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88 되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신 지 며칠 된 것 같은데요. 호흡기 다균성 감염, 폴리믹 노빌. 얘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기생충의 종합 등등으로 발생을 하는데 폐에 이제 이 감염이 됐다는 거죠. 어렸을 때 수술하셨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때는 박테리아는 항생제 치료하지만 바이러스는 그게 들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거고 호흡기 문제는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에도 겪은 적이 있어서 57년도에 이제 폐의 일부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고 호흡기 감염으로 입원한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휠체어 요즘은 많이 타고 다니시면서 최근에 이제 그 자서전에서는 제가 건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병원에서 뭐 폐에 박테리아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정신 건강 다 괜찮으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스케줄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그 사진을 하나를 봤는데 1940년도에 유명한 사람 그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집이 뭐 뉴욕 그쪽에 있대요. 앞에만 보고는 어머 작다 했는데 앞과 옆이 그렇게 다를 수가요. 엄청나게 큰 집인데 그 집이 지금 나왔답니다. 보니까 집주인 이름 보니까 지지니하 하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일 수도 있겠는가 본데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참 좋더군요. 뭐 뭔가 생각을 갖고 철학을 갖고 다 허드슨강 바라보이게 이렇게 지은 집인데 그냥 나는 그런 집에 살지 못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려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